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약 내일 죽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날지, 어떤 기억에 남을 생각과 이야기를 펼치고 떠날지, 나에게 단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을지 깊은 자문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리더 41인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세계적인 예술가, 행복하게 세계적 권위자 등 각계각층의 세계적인 석학과 리더들이 삶의 의미와 꿈과 도전,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들려줄 삶의 정수들을 줄여내어 간결한 언어로 담아낸 명강의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다. 인생은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꿈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인생은 움직인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가치가 있다 등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세계적인 리더들의 명강의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다. 제임스 크로크.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것,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일수록 같은 결론에 이를 확률이 높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인생 선배들의 열성을 한낱 꼰대들의 해묵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의기양양한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인생 선배들이 살아온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예방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좋은 형편에 놓여 있지 않다. 단순히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리고 속해 있는 사회 유형에 따라 상황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해 건강과 물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한국의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과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 사이의 삶의 질과 기대의 차이도 꽤 크다. 한 사람의 인생의 80%는 태어난 나라와 문화, 사용하는 언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20년 전의 시리아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지중해 국가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건강과 교육 상태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곳이 되어버렸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편히 읽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구 또는 번영을 경험한 현대 아시아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행운아일 것이다. 기술혁명을 풍요롭게 꽃피운 선구자들은 그렇지 못한 나머지 국가와 사람들의 미래를 인도해 나가곤 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무엇일까? 나는 뉴욕 맨하탄의 한 변호사를 알고 지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명문 학교를 다녔고 하버드 노스쿨을 졸업하여 맨해튼 굴지의 로펌에 취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영향력과 명성, 돈, 안전, 행운 등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금수저였다.
어쩌면 세계 공용어가 된 영어를 쓰는 가정과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그의 첫 번째 행운이었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잘 차려진 식탁과도 같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노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인생은 길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주 천천히 이루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은 짧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빨라져 일주일이 사흘 같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성공의 비법대로 살면 인생이 안전하고 보장될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이 왜 안전한 걸까? 안전을 선택한 사람과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 모두 인생의 끝에는 결국 같은 묘지에 나란히 눕지 않는가? 위에서 말한 변호사의 성장 과정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이 꿈을 이룬 삶이 아니라 안전함을 추구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안전한 생활이나 월급쟁이 직장인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가도 소설가도 음악가도 정치 지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안전이 보장된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그 변호사의 경우 하루하루 영혼과 열정 없이 사무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살라는 운명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상력과 모험이 넘칠 수 있었을 삶을 재정적인 안정과 맞바꿨고 그 결과로 그저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결론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다. 종종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의 누구인지에 대한 귀중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을 때도 많다. 나는 그 어떤 노인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교육을 충분히 받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지기도 한다. 우리에게 있어 때때로 교육이라는 것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살긴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두 번째 낙하산이 되어준다. 특별한 전공 분야의 대학 공부는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직장 생활의 변화도 시시각각 달라질 때 특히 유용하다. 나는 간호학 학사로 졸업한 한 여성이 스탠퍼드 대학의 MBA로 진학해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경우도 보았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녀는 직장, 스톡옵션, 주식 등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것을 이용해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혼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때 그녀만큼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녀가 여러 방면에서 훈련된 사람이었고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백화점을 소유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라고 가정해보자. 20년 전에는 시장이 안전해 보였지만 이제는 상업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매업체들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다. 동네 쇼핑몰은 비어가고 상점에는 파리가 날리고 한때 안전하다고 자만했던 벤처회사들도 한물간 퇴물이 되어 법원에 파산 신고를 내고 있다. 갑자기 간호학이나 건축학
또는 관련이 없는 분야로 학위나 전공을 바꾸는 사람도 보게 된다. 이제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도 평생 직업이 아니라 살면서 바뀌고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일반적인 결론은 교육이 성공을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든의 나이에도 거뜬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쉰의 나이에도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는 가족력이나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건강에 대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나는 체육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담배를 더 열심히 피웠어야 했는데 길거리에서 마약을 더 많이 했어야 했어. 태양에 피부를 완전히 새카맣게 태울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습관과 결과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옛날에는 흡연이 일상적인 사교수단이었고 달리기는 대체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뛰는 것이었으며 까맣게 그을린 피부는 휴가를 잘 보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였다. 오늘날의 건강 습관은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은 목표를 향해 계속 이동 중이다. 두 세대 전만 해도 40세는 늙은이였고 60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나이 40이면 성인의 정점으로 불리고 60세에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 세 번째 일반적인 결론은 건강이 재산이라는 점이다. 채습한 네모칸에 쌀 하나를 넣고 그 옆 네모칸에 쌀 두 알을 넣고 또 그 옆 네모칸에 네 알을 놓는 식으로 계속해서 제곱으로 늘려가 보자. 이 채습판을 다 채우는 쌀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은가? 1파운드 가방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1파운드 가방 서너 개는 되지 않겠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놀라지 마라. 정답은 지구 전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쌀의 양이다. 1파운드 가방 하나를 채우는 건 채습판 2줄이면 끝난다. 채습판 세 번째 줄이면 거대한 창고가 필요할 정도가 된다. 이것은 이자의 발생이나 세대 간 빈부가 발생하는 이유와 격차에 대한 간단한 예시가 될 수 있다. 1년 적금으로 생기는 이자는 한 끼 식비도 안 되지만 2년 차에는 1년 차의 이자의 이자가 생기는 시기다. 인생의 굳은 날을 대비해 약간의 돈을 저축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채습판의 쌀알이 우습게 보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살다가 뒤늦게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고 시작하려고 하는 저축의 이유이다. 사실 그때 시작하면 제곱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시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든 경제적인 변화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재난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공통적인 결론 중에 하나이다. 이 마지막 강의가 모든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많은 것들이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나중에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 훗날의 만족감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도 우리의 끝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각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인생은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로버트 레빈.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마리아 미첼. 내일 죽을 것처럼 사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십시오.
마하트마 간디. 시중에 도는 행운의 편지 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차 여행으로 비유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기차여, 돌아가는 길, 슬픔 등의 여러 은유적 표현이 담긴 글이었다. 어쩌다 우리는 기차를 타게 되었고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여행할 줄 알았지만 어느덧 그들은 중간 정거장이나 다른 역에서 내리고 만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 여행을 계속한다. 대신 다른 승객들이 탑승한다. 형제, 자매, 사촌,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그러나 그들마저도 한 명씩 하차하고 떠난 자리에는 쓸쓸함과 공허함이 남는다. 간혹 누가 타고 떠났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기쁨과 고통, 만남과 이별이 뒤범벅된 여행,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우리 자신이 어느 역에서 내리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하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와 우리의 자리가 비게 될 때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이 남도록,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들은 우리의 결정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운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왔다. 위대한 페르시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며 시인인 오마르 하이암은 그의 루바이아트 사행시를 다음과 같이 썼다. 움직이는 손가락은 적고 있고 적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네. 아무리 경건함이 깊고 지혜로워도 손가락을 도로 끌어당겨 반행도 지을 수가 없네. 아무리 눈물을 쏟아내도 낱말 하나를 씻어내지 못하네. 이 시는 우리의 행동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인은 결국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이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확신하면 도덕은 파괴될 것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자신은 예정된 일을 했을 뿐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가련할 정도로 짧다.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는 높은 윤리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즉, 가장 올바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소박하지만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활 조건을 용이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최후의 한계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학산업자들의 일 등등 우리 모두는 여러 모양, 여러 자격으로 인류의 웰빙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술가들도 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경고하며 고통과 황홀경의 메시지로 우리의 지각을 흔들어 깨우는 작가들도 있다.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디테일, 즉 겉보기에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는 통제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부분들을 기회로 남겨주신 것 같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면
교통사고라는 엄청난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삶에서도 망각에 의해 가리워진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인간사에는 흐름이 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행운이 따르리라. 놓치게 되면 일생의 모든 항해는 비참하고 얕은 곳에 묶이게 된다. 우리는 이제 드넓은 바다 위에 떠올라 우리를 위해 다가오는 조류를 붙잡아 한껏 올라보자. 그러지 않으면 모험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리라. 나는 인생의 기차를 함께 탄 동료 승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만의 독특한 자아를 인식하도록 돕고 무대에서 공연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덕적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노력한다. 도덕적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이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예술가로서 우리의 임무는 청중에게 충격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게 하고 감정과 영감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공연이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읽고 있을 여러분께 간청한다. 인생의 모든 날에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 임하길 바란다. 성취와 체험의 열쇠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기 염원은 능력을 독살시키며 상호간의 성장과 기쁨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 불완전하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일단 받아들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신의 결점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도 자애롭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처럼 희망과 꿈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아주 싫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라. 인생은 받아들여야 할 배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좋은 일을 하자. 관대하자. 일상생활의 잡다함을 벗어버리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런 당신 앞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 꿈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인생은 움직인다. 잭 샤퍼. 조언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값지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더욱 값지다. 조언이란 조랑말을 물이 있는 구유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 말에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물을 먹으라고 짜디찬 귀리를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의 머리를 필사적으로 잡아 물속에 담근다 한들 통하지 않는다.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해줄 조언으로 가득한 늙은이다. 이제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할 일은 구유에 물을 채워놓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목이 마르면 마시라고 권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가져라. 크게 두 가지로. 꿈은 현실로 가는 첫걸음이다. 큰 꿈을 꾸지만 현실과 꿈이 부딪힐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꿈은 종종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천천히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다. 꿈을 잃었을 때의 충격을 줄이려면
두 번째 꿈을 설계해 두어야 한다.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되 동시에 두 번째 꿈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꿈을 추구하되 상황에 따라 첫 번째 꿈을 포기하고 예비된 다른 꿈으로 전환해야 한다. 꿈이 사라지면 희망은 꿈꾸는 자를 버린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큰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생과 마음과 영혼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하나의 꿈이 실패하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기 쉽다.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 두 번째 꿈으로 옮겨 타는 것은 당신을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인생은 움직인다. 하나의 꿈이 실패하면 꿈을 바꾸고 기존의 삶의 속도 그대로 전진하면 된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라. 내 경험상으로도 상위 20%의 사람들이 세상 일의 80%를 수행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평생 나는 20% 안에 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게으름뱅이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지? 라고 불평한 적도 있었다. 그 사실에 매일매일 화가 난 적도 있었으며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배짱이 부류에 합류할까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답게 살 수 없다는 자각에 부딪혔다. 또 다른 20% 안에 드는 지인이 있다. 그는 내 좌절감을 감지하고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게으른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 싶니? 나는 아니, 당연히 아니지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 신경을 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 너는 이미 내 문제만으로도 걱정할 게 충분하잖아.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게 되었다. 실수도 나의 것. 아무도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일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중에는 책임감을 요하는 매우 큰 실수도 있었다. 처음 실수를 인정하라고 강요받는 분위기였을 때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고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실수했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썼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면 자신의 자존감이 훼손될까 두려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하게 집착하곤 한다. 내가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한 후에도 나는 태양이 변함없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나는 오히려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격도 강해졌다.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한 일이 있은 후 나는 실수를 쉽게 다루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제 나는 명쾌하게 말할 수 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된다.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사과는 상처받은 마음에 바르는 좋은 약이다.
실수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라. 용서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양방향 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심리적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성이 나지 않게 진정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고 빠르다. 진심 어린 사과라는 연고를 바르면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어에 필로티모라는 단어가 있다. 필로티모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가족에 대한 자부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담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 자신만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까지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어떤 이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도우면 된다. 우리 모두는 옳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저 하면 된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당신의 말과 행동은 당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대가를 바라지 않기. 나는 누군가를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갚거나 화답을 하면 감사함을 느끼지만 어떤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으니 삶에서 큰 스트레스가 하나 사라지는 효과도 생긴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체로 이름과 직함으로 부르거나 잘 모르겠으면 부인, 씨, 양 등을 사용하여 부르는 습관이 있다. 부탁드립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자주 쓴다. 나는 필요할 때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아무리 작은 일에도 달려간다. 친절한 말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나의 매일의 목표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정의 황금 공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라.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들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들면 그들은 그 감정을 자꾸 느끼고 싶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면 무엇이든 자기 위주가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감적 표현은 사람의 언어적 메시지, 신체적 상태 또는 감정적 느낌을 포착하고 평행 언어를 사용하여 그 언어적 메시지, 신체적 상태 또는 감정적 느낌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준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라는 말은 아니다.
앵무새 화법은 잘난 척하거나 영혼이 없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공감적 표현을 구성하는 기본 공식은 그래서 당신은 뭐뭐이다. 이 공식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화의 내용을 화자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다가가게 만든다. 우리가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반사적으로 아니,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기분을 알겠어? 라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위의 기본 공식 표현은 대화의 초점이 대화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계속 유지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시간이 없었군요. 공감 표현의 기본 공식을 익히고 나면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무심결에 사용하여 보다 밀착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공감하는 말은 당신의 삶과 타인의 삶 모두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마법의 언어이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가치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누군가를 어떤 것을 기다리는 일이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달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말을 아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걱정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짧을까봐 두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기댈 곳은 많이 있으니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 오직 살아있음의 감각을 조준하고 온전히 느껴보길 바란다. 그렇게 시작하면 당신은 어느덧 당신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때를 알게 될 것이다. 과거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되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뺏기지는 말아라. 과거에 마음을 둘 가치는 없다.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를 동경하는 것은 햇볕 한가운데 앉아 그늘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 나무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당신이 잊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빛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생각이란 기억나는 것이 아니며 기억나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 대체로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것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할 이유는 있다. 단지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당신이 한 곳에만 있겠다고 해도 나야 상관없지만 다른 모든 곳을 가보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 없이 환영한다. 당신이 어릴 적에 믿었던 만큼의 크기는 아닐지언정 세상은 여전히 넓고 웅장하다. 당신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자신이 낯선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고 얼마나 이타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다를 자유로이 건너는 기분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라. 여러분이 지구의 여행자라면 편안하든 우스꽝스럽든 좋든 간에 그곳에 머물러 보도록 노력하게. 물론 자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떠나는 것은 오래된 악마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의 끈을 대신 묶어달라고 느슨하게 남겨두는 것과 같다. 인생은 꼭 떠나야만 한다거나 탐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는 순수하고 어려우며
전적으로 필요한 관대함이 잠재되어 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진부하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어떤 사람은 낯선 외국에서 자신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떠나고 돌아오고 떠나고 머무는 연속선상 어딘가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자주 화내지 마라. 너는 다시 기뻐하게 될 테니까 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들은 가장 유용하고 진실된 말 중 하나이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잔잔한 빛에서 강렬한 빛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강렬한 빛에서 다시 부드럽고 관대한 빛으로 전환하는 데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복수하며 상처를 주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화를 내기란 쉬운 일이다. 반면에 온화함은 사람을 종종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의심을 넘어선 친절함, 아직 끝나지 않은 은혜로운 이야기와 신비함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결국 걱정한 것은 걱정한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가치가 있다. 잠 못 이뤘던 밤, 눈물이 마른 새벽,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도 가치가 있다. 당신이 조금 더 살아서 마침 당신 옆에 연륜과 신뢰가 함께 앉아 있게 되는 날, 당신은 자신이 진리와 생명으로 빛나는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은 교향곡을 연주할 것이고 당신의 눈에서 쏟아지는 밝은 빛을 향해 나무는 자라려고 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